중국이 지난달 이재명 대통령의 방일 방미 기간 중 집중적으로 호위함 등 군함들을 서해 잠정조치 수역 PMZ 내 우리 관할 수역에 보낸 거로 확인됐습니다. 우리 군 당국은 지난달 이 대통령의 방일과 방미 기간 중 중국이 하루 평균 3척의 군함을 서해 PMZ에 전개한 거로 파악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지난달 23일 일본으로 출국해 이시바 일본 총리와 회담한 뒤 미국으로 출발해 트럼프 미 대통령과 첫 정상회담을 하고 28일 귀국했는데 이 기간 중 중국의 054A형 호위함 등이 PMZ 내 우리 관할 해역에 진입했다는 겁니다. 054A형은 중국의 4,000톤급 호위함으로 중국 해군은 이를 약 30척 보유하고 있는 거로 전해졌습니다. 중국은 또 정보 수집함도 접근시켰는데 이는 평택의 한국 해군 기지나 서남해에서 활동 중인 미 해군 함정의 전자정보 신호를 가로채려는 거 아니냐는 지적이 제기됩니다. 실제로 앞서 호주 국방부는 지난 2022년 중국의 정보 수집함이 서부 엑스마우스의 해럴드 이홀트 해군기지 인근을 지나가며 첩보 활동을 벌였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이외에도 중국의 11,000톤급 055형 런하이급 구축함, 7,500톤급 052D형 루양 3급 구축함 등이 수시로 PMZ 내 한국 관할 해역을 들락날락하는데 재작년 약 360회, 지난해 약 330회에 걸쳐 중국 해군 함정이 이런 식으로 서해 우리 관할 구역에 진입한 거로 군 당국은 보고 있습니다. PMZ는 한중 양국의 200캐리 배타적 경제 수역이 겹치는 해역으로 국제법상 공해이기 때문에 진입 자체를 법적으로 문제 삼기는 어려울 수 있지만 남중국해 사례에서 볼 수 있듯이 향후 중국이 영유권을 주장할 수도 있어 경계해야 한다는 지적입니다. 특히 일각에서는 중국이 연쇄 정상회담 기간에 맞춰 서해에 군함을 집중적으로 보낸 건 이를 견제하려는 정치적 의도를 드러낸 거라고 볼 여지가 있다는 분석도 내놓고 있습니다. SBS 이호건입니다. 지난 2022년 진수된 중국의 세 번째 항공모함인 푸젠함입니다. 배수량 8만 톤급으로 중국 항모 가운데 가장 크고 70여 대의 함재기를 탑재합니다. 이 푸젠함이 지난달 22일부터 일주일 안팎으로 서해 잠정조치 수역에서 군사훈련을 한 걸로 파악됐습니다. 정확한 훈련 내용은 확인되지 않았지만 전투기들의 이착함 훈련이 진행된 걸로 전해졌습니다. 서해 잠정조치 수역은 한중의 배타적 경제 수역이 겹치는 곳에 설정한 구역으로 영해가 아닌 공해인 만큼 군사훈련이 제한되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중국이 서해에서 항모까지 동원한 훈련을 진행한 것은 이례적으로 의도하는 바가 있다는 분석입니다. 주한미군의 유연성 등을 놓고 논의하고 있는 가운데 서해에서 훈련을 실시했다라는 것은 미국 정부에 대해서는 주한미군의 투입을 충분히 서해에서 차단할 수 있다라는 메시지. 그다음에 한국에 대해서는 그런 미국과의 협조를 반대하는. 중국은 최근 어업과 항행만이 허용되는 서해 잠정조치 수역에 양식시설과 시추설비 형태의 구조물을 설치하고 훈련을 이유로 항행 금지 구역을 설정하는 등 논란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정부는 중측의 동향을 면밀히 주시하면서 서해상의 우리의 합법적인 권익이 침해받지 않도록 대응해 나갈 것입니다. 중국이 무단 구조물을 설치하고 군사훈련을 확대하면서 서해를 중국 앞바다처럼 만들려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SBS 안정식입니다. 중국 산동해양그룹은 지난 2022년 3월 문제의 구조물을 어업 이외의 활동이 금지된 서해 한중 잠정조치 수역 안에 설치했습니다. 서해 양식장 개발에 나선다며 설치한 해당 구조물은 석유 시추 시설인 애틀란틱 암스테르담호를 개조한 겁니다. 국내 석유 시추 전문가들은 애틀란틱 암스테르담호는 약 수심 120m 이내 해상에서 고정형으로만 운영되는 시설이라고 SBS 기자에게 설명했습니다. 지난 2022년 SBS가 처음으로 중국이 서해의 석유 시추 시설로 추정되는 구조물을 세웠다는 보도를 했을 때부터 현재까지 같은 자리에 고정돼 있었을 가능성이 높은 걸로 보입니다. 중국 측은 구조물이 양식장 관리용이라고 주장합니다. 하지만 헬기 착륙장도 있고 최대 100명을 수용할 수 있는 가로 100m, 세로 80m 규모라 어업이 아닌 전략적 용도로 의심받고 있습니다. 고정형이라는 것은 특정 해상 영역을 일관되게 관리하는 것을 의미하고 영향력 행사가 강화되었다고 볼 수 있는 거죠. 중국은 고정형 구조물 주변에
감시탑처럼 생긴 반잠수형 구조물인 선란 1, 2호기도 띄워놓은 상태입니다. 중국은 이 역시 양식 시설이라고 주장하며 선란 1, 2호기가 있는 바다를 국가 심해양식 시범구로까지 지정했습니다. 이에 더해 중국 칭다오시는 올해 안에 선란과 유사한 반잠수형 구조물 10개를 추가로 설치할 계획이라고 현지 언론에 발표하기도 했습니다. 중국은 필리핀, 타이완 등과 영토 분쟁 중인 남중국해에서도 비슷한 행각을 벌여왔습니다. 중국은 지난 2014년부터 남중국해에 인공섬들을 만들기 시작했는데 이어 대공포와 미사일 방어 체계를 구축해 군사 요새로 둔갑시키더니 결국 인공섬을 중국 영토, 주변 바다는 중국 영해라고 우기고 있습니다. 해상 경계선이 확정되지 않은 서해 한중 잠정 수역에서도 중국이 어업시설이라며 대형 구조물을 세워 영향력 확대를 꾀한다는 분석이 나오는 이유입니다. 우리 정부는 지난 2022년부터 중국의 서해 잠정 수역 내에 시설물 설치 중단을 요구해왔습니다. 중국이 불응하자 정부는 단순한 외교적 대응을 넘어 우리도 잠정 수역에 구조물을 설치하는 비례적 대응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비례 조치 포함해서 실효적으로 가능한 부분들 저희가 같이 고민하고 있고 정부에서 공동 대응하겠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정부는 이번 주 예정된 한중 해양협력 대화에서도 중국의 책임 있는 설명을 요구할 방침입니다. SBS 김수영입니다. 2013년부터 많은 사무처들이 있는데 최소 7개 인공섬을 건설했고 활주로를 만들고 또 레이더를 배치하고 군사 기지화하는 중국이 서해에 높이 70m가 넘는 대형 구조물을 세웠습니다. 중국이 서해를 내해화하겠다. 즉 중국이 자신의 앞마당으로 만들겠다는 일종의 회색지대 전술이 아니냐. 안녕하세요. 특종의 발견입니다. 중국이 서해에 수상한 구조물을 설치하고도 우리 정부가 조사를 하겠다고 하자 이를 막아선 일이 뒤늦게 알려졌습니다. 중국이 어떤 의도로 이 구조물을 설치한 건지 설명이 명확하지 않아서 여론이 들끓고 있는데요. 정영태 베이징 특파원을 연결해서 지금 상황이 어떤지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중국이 서해 한중 잠정 조치 수역에 설치한 구조물 설란이라고 보도를 하셨는데 이게 어떤 구조물인지 처음으로 본 것 같아요. 중국에서는 황해라고 부르는데 이 황해 해상에 일종의 인공 양식장 건설 사업을 굉장히 활발하게 하고 있단 말입니다. 이 칭다오 앞바다 해상인데요. 그래서 혹시 중국이 발표한 대규모 인공 양식장을 그동안 설치한 이 구조물이 이번에 서해에서 발견됐다는 수상한 구조물이 아니냐라는 부분에 대해서 취재를 했고 거기에 대해서 중국이 만든 이 인공 구조물 셜란이라고 부르는데요. 이 설란 1, 2호기가 모두 한중 잠정 조치 수역에 설치가 돼 있다. 이런 내용을 확인을 받았습니다. 중국 정부에서는 인정하고 있는 건 아니고요. 중국 측이 중국 앞바다 해상이라고만 했지 이것이 한중 잠정 조치 수역에 설치됐다는 이야기는 하지 않았거든요. 근데 우리 정부 당국이 이번에 중국이 설치한 이 설란의 설치 지점이 한중 잠정 조치 수역에 있다는 것을 확인한 겁니다. 이거를 중국이 언제 그럼 설치를 한 건가요? 네, 말씀드린 대로 이 설란 1, 2호기는 중국이 세계 최대 규모로 자랑하는 잠수식 케이지형 양식장인데요. 설란 1호기 같은 경우는 2018년에 이미 설치가 됐습니다. 설란 2호기는 중국 측 정보를 보면 지난해 5월에 조선소에서 육상에서 건조됐다는 사실이 확인이 되거든요. 그리고 지난 1월에 실제로 이 설란 2호기에서 연어를 양식하는 작업을 했다라는 내용이 확인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난해 말 정도에 설치가 되지 않았을까 추정하는 것이고요.
네. 근데 그 사이에는 이것을 우리 정부 당국이 확인을 못하고 있다가 지난 1월에 실제 설란 2호기에서도 연어를 양식했다는 중국 측 정보가 나오면서 우리 정부 당국이 설란 2호기의 위치를 확인했을 때 한중 잠정 조치 수역에 설치됐다는 부분을 확인한 겁니다. 우리 정부도 뒤늦게 알게 됐다라는 거죠. 그렇죠. 2018년에 설치된 설란 1호기는 직경이 60m에 높이가 38m 정도거든요. 근데 이 양식 가능한 이 공간이 5만 세제곱미터라고 하는데 이것만으로도 동시에 한 30만 마리의 연어를 양식할 수 있는 대형 시설이라고 합니다. 네. 근데 그 뒤에 설치된 이 설란 2호기는 이거보다 더 커져가지고 직경이 70m에 높이가 71m를 넘고요. 근데 문제는 네. 중국 당국이 이 설란 2호기의 운영을 지원한다는 목적으로 그 지원을 하기 위한 부대 시설까지 같이 짓고 있는 걸로 보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시설이 점점 늘어나고 있다는 겁니다. 2022년에 한중 잠정 조치 수역에서 중국 측 석유 시추 장비가 건설됐다는 사실이 알려져서 큰 문제가 된 적이 있거든요. 이 구조물도 중국 측에서는 이거 어업을 위한 보조 시설이다 라고 해명을 했습니다, 당시에. 근데 이것 역시 이 보조 시설 역시 당시 설치됐던 설란 1호기의 그 운영을 위해서 추가 시설을 더 지은 걸로 지금은 그렇게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한중 잠정 조치 수역. 그러니까 이 공간이기 때문에 더 큰 문제가 되는 것 같은데 이게 어떤 공간인가요? 네, 서해는 한중 간의 거리가 매우 가깝기 때문에 가장 먼 거리를 따져도 약 한 280해리 정도밖에 안 되거든요. 근데 한중 양국이 각각 자기 땅으로부터 200해리에 해당되는 배타적 경제 수역 EEZ를 주장하게 되면 겹칠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그래서 이 배타적 경제 수역 문제가 계속 해결이 되지 않고 경계선이 확정되지 않다가 2001년에 한중 어업 협정이 발효되면서 이 중간에 해당되는 지역, 겹치는 지역을 일종의 공동 관리 구역으로 삼아서 여기서는 이제 어업이나 일반적인 항행만 가능하게 하고 다른 어떤 고정 시설이나 이런 것들은 하지 못하게 하는 걸로 합의가 됐단 말입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어업 시설은 설치를 할 수 있어요. 대신 고정식이 아니고 이동식이어야 됩니다. 그래서 중국 측에서 주장하는 것은 이 설란 1, 2호기가 그런 가두리 양식장에서 쓰는 어망과 기본적으로 같은 목적을 가진 물건이다. 그리고 이동식이다. 그렇기 때문에 이 어업용 시설이기 때문에 이걸 설치해도 문제가 없다고 주장하는 것이죠. 그리고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그 주변에 계속 부대 시설을 짓고 있잖아요. 네. 그래서 이게 중국이 표면적으로 내세우는 이제 어업용 시설이라는 목적을 받아들인다고 하더라도 이게 굉장히 대형 시설을 점점 늘려가고 이 옆에 부대 시설까지 계속 짓게 된다면은 이거 나중에 사실 다른 목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일종의 해양 기지처럼 활용할 수도 있는 거 아니냐 이런 의구심을 가질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렇게 어업을 위한 용도로 만들어진 시설물이라면 왜 굳이 그렇게 예민한 그 곳에다가 굳이 이거를 설치했냐 이런 지적들이 좀 많더라고요. 저도 이번에 알게 된 건데 이 서해에는 13만 제곱미터에 달하는 거대한 이 저층 냉수대라는 게 존재한다고 하는데요. 그러니까 바다에서 좀 더 들어간 곳에 이제 찬물이 존재하는 구간이 있다는 거죠. 근데 여기가 이제 다양한 해양 생물과 우리가 살기 때문에 굉장히 해양 생태계에서 중요한 부분이라고 해요. 근데 이 서해에 있는 이 저층 냉수대가 이 지도를 보면은 한중 잠정 조치 수역과 상당 부분이 겹칩니다. 네. 근데 중국이 앞서 말씀드렸듯이 설란 1, 2호기에서 연어를 양식했다고 했잖아요. 네. 그래서 굳이 한중 잠정 조치 수역에 이런 시설을 설치하는 목적이 크게 두 가지 정도가 있다고 보이는데 첫 번째는 이제 해양 자원을 선점하겠다는 거죠. 중국 측 영역을 놔두고 한중 잠정 조치 수역을 살짝 넘어서 들어왔다는 거는 이 지역의 해양 자원을 선점하겠다. 이런 목적이 있는 걸로 보이고요. 더 중요한 거는 제가 더 추가 취재를 해봤을 때 중국이 이 근처 해역을 아예 국가 심해 양식 시범구로 지정했다는 사실이 확인되거든요. 그러면 이 심해 양식 시범구가 한중 잠정 조치 수역을 상당 부분 포함하고 있을 수도 있겠다. 이런 추정이 가능한 거죠. 두 번째는 많은 안보 전문가들이 지금 지적하고 있는 부분이 중국이 서해를 내해화하겠다. 즉
중국이 자신의 앞마당 바다로 만들겠다는 어떤 그런 목적이 포함되어 있는 거 아니냐는 분석도 나오고 있는 거거든요. 중국이 이 서해를 자신들의 앞바다로 만들겠다는 이 내해화 전략은 굉장히 오래전부터 추진되어 온 거거든요. 근데 여기에다가 어업시설이라고 주장하는 이 대규모 양식장을 설치한 건 일종의 회색지대 전술이 아니냐 이런 분석도 나옵니다. 왜냐하면 이제 회색지대 전술이라는 건 전통적인 어떤 군사적 수단이 아닌 다른 수단을 이용해서 그 지역에 영향력을 행사하거나 압박을 하는 걸 말하는 거잖아요. 네. 근데 앞서 말씀드렸듯이 한중 잠정 조치 수역에 어업 관련 시설을 짓는 거에 대해서는 우리가 막을 수가 없어요. 지난달에 우리 해양조사선이 조사를 나갔을 때도 이걸 뭐 철거를 요구하기 위한 이런 목적이 아니고 대규모 연어 양식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걸 확인했기 때문에 그 주변 지역에서 해양 오염이 많이 벌어질 수 있지 않냐는 명분으로 조사에 들어갔던 거거든요. 네. 이걸 근본적으로 지금 철거를 요구하기가 힘든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정부가 온누리호가 가서 조사를 하겠다고 했는데 이거를 굳이 막아선 이유가 이런 것 때문이었나. 우리도 해양 오염이 우려되기 때문에 조사한다는 그런 이제 이유를 들었지만 사실은 우리 정부 당국 입장에서도 과연 이 거대한 이 시설물이 정말 어업을 위한 목적만이 있는 건지 혹시 다른 목적으로 활용될 가능성은 없는 건지 이런 부분들을 확인하지 않을 수 없잖아요. 네. 이렇게 큰 시설물이 지어져 있고 이 시설물 주변으로 보조 시설물들이 계속 들어서고 앞으로 또 더 추가할 수도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우리 정부도 이걸 계속 그냥 방치할 수는 없고 가서 정밀하게 관찰할 필요가 있었던 거거든요. 근데 사실 그 한중 어해협정에 보면 자국 시설이나 자국 선박에 대한 감독권은 자국 정부가 갖고 있습니다. 한중 잠정 조치 수역, 일종의 공동 관리 구역 내에서는 공동 관리한다고 하지만 자국 선박이나 자국 시설에 대한 조사권은 자국 정부가 갖고 있는 것이죠. 그 구조물에 대한 조사나 어떤 계획이나 이런 거를 공유받을 수 없는 건가요? 당시 만들어진 어업협정으로는 이걸 제재할 방법이 사실 없는 거예요. 이때부터 우리 정부 당국은 다른 대응 방법을 생각해 봐야 된다는 거죠. 왜냐하면 이 어업협정이 2001년 이후에 계속 유지되고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형식상으로는 5년마다 이것을 연장하게 돼 있습니다. 그 어업협정을 연장하는 시점에 왔을 때 한국 정부의 이런 요구에 대해서 중국이 쉽게 응할 리가 만무하잖아요. 우리 외교부 대변인이 당일 그렇게 얘기했잖아요. 서해의 한국의 정당한 권익을 위해서 범정부 차원에서 노력해오고 있다고 얘기하지 않았습니까? 그렇다면 정말로 범정부 차원에서 중국이 계속 이런 시설물을 확대하는 거에 대해서 앞으로 어떻게 요구하고 대책을 세워야 될지 지금부터 굉장히 세밀한 전략을 세워야 되고 중국이 그걸 그냥 들어줄 리 만무한 시점에서 여러 가지 협상 대응 카드가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근데 문제는 이제 한국의 지금 정치 상황이 이렇다 보니까 과연 지금 그런 대책을 세우고 있는지 그리고 어떤 협상 카드들을 마련하고 있는지 앞으로의 로드맵이 있는지 이런 부분들이 상당히 우려되는 부분이 있는 건 사실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지난해 우리가 조사를 한번 시도했다고 했잖아요. 근데 그 조사를 시도한 목적이 뭐냐면 우리 정부 당국이 이 시설물을 육안으로 확인한 적이 한 번도 없다는 거예요. 그때까지. 중국 정부가 이 시설을 설치했다. 그리고 중국 측 황해에 설치했다라는 보도나 사진을 통해서 그동안 봤고 이게 잠정 조치 수역에 있는지 밝히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도 거기다가 어업시설 짓자. 우리도 그런 식으로 대응을 하고 중국도 그런 좀 경계심을 갖게 해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목소리도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거든요. 그게 우리의 뭐 선택지 중에 하나라고 말씀하시는 분들도 분명히 계신데요. 근데 이 설날 1, 2호기 뭐 영상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거 어디서 만들었냐면 중국에 있는 대형 조선소에서 만든 겁니다. 그리고 자동화된 시설이고 이 케이지 안에 있는 바닷속에 있는 거죠. 케이지 안에 있는 그 상황, 즉 뭐 그 안에 양식하는 뭐 연어 이런 상황을 CCTV로 원격에서 다 조종하고 볼 수 있어요. 이 시설물을 우리도 막 똑같이 만들자라고 해서 지금 당장 쉽게 한 번에 뚝딱 만들어낼 수 있는 시설물이 아니거든요. 조선소에서 건조한 일종의 뭐 거대한 해양 기지 같은 거죠. 그렇기 때문에 앞서 말씀드렸듯이 우리도 똑같은 시설을 짓자라고 하는 아이디어를 낼 수 있겠지만
그걸 통해서 우리가 중국과 어떻게 협상을 할 것이고 또 어떻게 대응을 할 것인지에 대한 정부 차원의 정말 범정부 차원의 긴 로드맵이 필요한 상황인 거죠. 서해에는 동경 124도선 문제가 있거든요. 서해에 있는 동경 124도선을 중심으로 여기까지가 우리 중국 해군의 작전 구역이라고 주장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이걸 내부적으로만 설정해 놓고 있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2013년에 한국 해군 참모총장이 중국을 방문했을 때 중국 해군 측이 한국 해군은 동경 124도선을 넘어오지 말라고 면전에서 대놓고 이야기한 적이 있을 정도예요. 그 뒤로 중국 해군이 계속 이 선을 중심으로 해군 훈련을 실시하고 이 선을 넘어오면 넘어오는 한국 해군에 대해서는 나가라고 계속 통보해 왔다는 것이죠. 여기에 고정부표를 설치하기도 하고요. 그래서 이 동경 124도선까지 중국 해군이 진출한 횟수가 2022년 같은 경우는 이미 100회를 넘었어요. 그에 반해서 우리 해군이 설정한 우리 해군의 작전, 서해 작전 구역은 동경 123도선이거든요. 동경 123도선은 24도선보다 훨씬 더 서쪽으로 있습니다. 즉, 이 123도선과 124도선 사이의 이 영역은 사실상 공해고, 이 대부분은 한중 잠정 조치 수역과 겹칩니다. 중국은 이것을 124도선까지 밀어서 중국의 영향력을 더 확대하려고 하고 있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 현란 1, 2호기를 같은 대형 양식 기설을 계속 이 지역에 투입하는 게 이 서해 내화 시도와 일정 부분 관련이 있는 게 아니냐고는 의구심을 가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사실 이제 중국이 이거를 어떤 연구 시설물로 만들어서 이제 영유권을 주장할 것이다. 이런 주장이 나오는 근거가 사실 남중국해에서 중국이 이제 보였던 행태를 보면 당연히 이렇게 자연스럽게 유추가 되는 부분인데 중국이 사실은 2013년부터 이 남중국해에 있는 많은 산호초들이 있는데 여기에 최소 7개의 인공섬을 건설했고 활주로를 만들고 또 레이더를 배치하고 해서 군사 기지화하는 그런 움직임을 보였고 여기에 대해서 이제 필리핀이나 베트남 같은 그 주변 나라들이 굉장히 크게 반대했잖아요. 근데 사실 2016년에 중국의 이런 인공섬 계획과 또 구단선 영유권 주장에 대해서 국제상설중재재판소가 결국은 판결을 내렸단 말이죠. 중국의 영유권 주장 근거가 없다. 라는 결론을 내렸지만 중국은 이에 따르지 않고 있는 겁니다. 결국 이 바다라는 곳이 뭐 국제법이나 국제적인 협약 뭐 이런 것보다는 힘의 논리, 실효적 지배가 더 강하게 작동하는 곳이기 때문이거든요. 근데 중국은 전 세계 조선 산업의 50% 이상을 좀 차지하고 있는 거대 조선 강국이 돼버렸잖아요. 그리고 해군함의 숫자에서 이미 미국을 넘어섰다고 평가가 되고요. 그만큼 중국의 해군력, 해경력이 커지다 보니까 이 바다에서는 아무리 뭐 레이더상, GPS상 뭐 배타적 경제 수역이 어떻고 영해가 어떻고 이야기를 하더라도 실효적 지배를 통해서 힘의 논리로 부딪히게 되면 이걸 막아낼 방법이 마땅치 않다는 거죠. 그러니까 중국이 그렇게 인공섬 처음에 만들 때만 해도 아무도 몰랐잖아요. 이게 그런 큰 계획이 있을 거라고는. 최근에 어떤 계획까지 나왔냐면 중국이 남중국해 심해 기지를 건설하겠다는 계획까지 내놨거든요. 즉 아주 바다 밑에 일종의 우주정거장처럼 바다 우주정거장 같은 기지를 건설해서 거기에 뭐 잠수정이 정박할 수도 있고 심지어 거기에 중국 입장으로는 뭐 연구원이라고 표현합니다. 해양 환경을 연구하기 위한 인원들까지 거기 한 달 이상 상주하면서 해양 환경 관찰하겠다고 하는데 이런 심해 기지는 그야말로 뭐 해양 연구 관찰을 위한 시설이기도 하면서 영유권과 실효적 지배력을 확대하기 위한 기지가 될 수도 있는 거잖아요. 결국은 중국의 전략이라는 것은 남중국해에서 인공섬뿐만 아니라 심해 기지까지 만들어서 바다의 상층부터 하층까지 모두 지배력을 확대하겠다. 이런 식으로까지 지금 확대되고 있는 겁니다. 어떻게 보면 더 큰 해양 안보 전략이 관련돼 있는 거거든요. 사실 중국 대륙 국가인 중국이 해양 국가인 미국의 패권을 넘어서기 위해서는 이제 해양력의 강화와 태평양 진출이 필수적이라고 보고 있잖아요. 사실 최소한 미국과 태평양을 반반씩은 나눠 갖겠다는 게 중국의 전략인데 그걸 위해서 중국이 설정한 기본적인 개념이 도련선이라는 겁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 제1도련선을 보면 이 가장 기본선이죠. 제1도련선이 바로 서해, 그리고 동중국해, 타이완 해협, 그리고 남중국해까지 이어진다는 겁니다. 이 제1도련선 우리의 서해와 일본과 분쟁을 빚고 있는 동중국해, 그리고 미국과 항상 부딪히는 타이완 해협,
그리고 마지막에는 남중국해까지 다 이 제1 도련선 안에 들어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중국의 이 대전략에서는 이 서해부터 남중국해까지 이어지는 쭉 이 해양 경계선을 다 자기 영역 안으로 갖고 오겠다는 큰 대전략이 있는 겁니다. 생각보다 이 서해로 저희가 이제 관심을 다시 받기는 시작했지만 이 중국의 해상 패권을 향한 이제 야욕과 뭐 또 그걸 두고 볼 수 없는 이제 미국의 경쟁이 앞으로 더 치열해질 것 같은데요. 중국의 생각은 뭐냐면 미국이 이 세계 1위의 초강대국이 된 배경에는 결국은 이 전 세계 바다에 대한 통제권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중국 입장에서는 이 미국 패권을 넘어서기 위해서는 중국이 미국을 넘어서기 위해서는 미국이 갖고 있는 해양 지배권 이거를 약화시키거나 가져오지 못하면 중국이 미국을 절대로 넘어설 수 없다는 것이 중국의 생각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네. 앞서 말씀드린 서해나 동중국해, 타이완해협, 그리고 남중국해 같은 이런 제1도련선 안에서의 중국의 영향력을 확대하는 것이 제1급선무라고 생각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서해와 동중국해, 남중국해에서 벌어지는 일들이 각각 떨어져 있는 곳에서 발생하는 별개의 일처럼 보이지만 사실 중국의 입장에서 중국의 위치에서 시각을 갖고 보게 되면 다 연결되어 있는 일종의 일이라고도 할 수 있을 것 같다는 거죠. 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